도윤아, 진실을 말해라. 첫 휴가에서 멍자국을 숨기고 온 손자를 본 전설의 군단장 강무현. 파운데이션 아래 드러난 상처를 발견한 순간 별 3개 중장 정복을 꺼내 입으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새벽에 그 부대에 간다. 할아버지와 손자의 용기가 군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첫 휴가 허가증을 받아든 순간 내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등병 강도윤, 입대한 지 석 달. 드디어 집에 갈 수 있다는 기쁨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먼저 밀려왔죠. 거울을 보며 파운데이션을 한 겹 더 발랐습니다. 왼쪽 광대뼈의 멍자국이 완전히 가려질 때까지 말이에요. 부대 정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뒤돌아보니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생활관이 여전히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석 달 동안 그곳에서 벌어진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합이라고 생각했죠. 모든 부대가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기합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박상병과 이상병의 주먹은 매일 밤 저를 찾아왔어요. 신병이 건방지다, 기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처음에는 참을만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고 급기야는 이유도 없이 때리기 시작했어요. 소대장님께 말씀드려도 그 정도는 괜찮다며 오히려 요즘 애들이 너무 나약하다고 하시더군요. 시외버스에 몸을 맡기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 길인데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멍자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족들이 걱정할 게 뻔했거든요. 특히 할아버지께서는 전설적인 군단장이셨던 강무현 할아버지께서 이 모습을 보시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상상만 해도 두려웠습니다. 버스가 고향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집까지 가는 길은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죠.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초인종을 누를 수 있었어요. 도윤아? 어머니가 달려나오셨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아들이 그리우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곧 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렸던 멍자국이 현관 불빛 아래에서 드러났거든요. 도윤아, 이게 뭐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도 현관으로 나오셨고 곧이어 할아버지까지 나타나셨어요.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제 얼굴을 훑어내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훈련 중에 넘어져서 거짓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예리해졌어요. 수십 년간 군 생활을 하신 분의 직감은 속일 수 없었죠. 도윤아, 진실을 말해라.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할아버지, 저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석 달 동안 혼자 견뎌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밖으로 터져나왔죠. 할아버지는 조용히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천천히 말해보거라. 그날 밤 거실에 앉아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밤 당했던 폭행, 이유 없는 구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묵인하는 부대의 분위기까지요.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의 표정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더니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잠깐 기다려라. 할아버지가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오래된 상자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그 안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정복이 들어있었어요. 별 3개가 반짝이는 중장 계급장이 달린 정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뭐 하시려고? 내일 새벽에 그 부대에 간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이죠. 다음 날 새벽 5시, 할아버지는 정복을 완벽하게 차려입고 계셨습니다. 별 3개가 달린 중장 계급장이 어둠 속에서도 위엄있게 빛났죠. 저는 옆자리에서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도윤아, 내가 당한 일을 다시는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할아버지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했을 때는 아직 완전히 박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위병소의 당직병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중장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당하게 신분증을 제시하셨죠. 전 육군 제2군단장 강무현입니다. 부대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당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전설적인 군단장의 이름을 모르는 군인은 없었거든요. 급히 내무반에 연락을 넣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부대장인 김대령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정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말이죠. 할아버지 앞에서 김대령은 완전히 위축되어 보였어요. 강무현 중장님, 이른 시간에 무슨 일로? 내 손자가 이 부대에 있습니다. 이등병 강도윤 말입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김대령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무슨 일인지 대충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전체 기상을 시키십시오. 예. 하지만 아직 기상 시간이. 명령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김대령은 어쩔 수 없이 전체 기상 나팔을 불게 했어요. 생활관에서 병사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습니다. 갑작스런 기상에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 박상병과 이상병의 모습도 보였어요. 저를 괴롭혔던 그들이 할아버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등병 강도윤, 앞으로 나와라. 할아버지의 명령에 저는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갔어요. 온 부대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 병사에게 폭행을 가한 자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할아버지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박상병, 이상병, 앞으로 나와라. 할아버지가 직접 이름을 부르자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아는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너희들이 내 손자에게 한 짓을 알고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했습니다. 박상병과 이상병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군기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폭력을 휘둘렀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군기입니까? 죄송합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고함을 질렀지만 할아버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군기는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폭력은 군기가 아니라 군기문란입니다. 할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이때 소대장인 최중희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보였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중위님, 당신도 이 일을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그저 일반적인 훈육 차원에서 일반적인 훈육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것도 일반적인 훈육입니까? 할아버지가 제 얼굴을 가리키셨습니다. 파운데이션으로 가렸던 멍자국이 새벽 햇살 아래에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주변 병사들에게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말하는 군기입니까?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입니까? 할아버지의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대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40년간 이 나라를 지켜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군대는 이들을 강하게 만드는 곳이지 상처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군대에 보낸 이유가 폭력을 당하라고 보낸 것입니까? 박상병과 이상병의 고개가 더욱 깊이 숙여졌습니다. 주변 병사들의 표정도 무거워졌어요. 오늘부터 이 부대에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가 김대령을 바라보셨습니다. 부대장님, 즉시 조사에 착수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대령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모든 병사들을 둘러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십시오. 계급은 책임의 표시입니다. 폭력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할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부대를 떠나셨어요. 뒤에서 부대 전체가 바라보는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부대를 떠난 지 몇 시간 후 집에는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실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왔고 곧이어 대대장까지 연락을 취해왔죠. 할아버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으셨지만 저는 옆에서 듣고만 있어도 긴장이 되었습니다. 강무현 중장님, 이번 일을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신 것 아닙니까? 사단장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들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성급한 것은 지금까지 이런 일을 방치해온 당신들입니다. 제 손자뿐만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같은 고통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할아버지의 반박에 사단장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사단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부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됩니다. 명예는 진실을 덮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단호한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오후가 되자 부대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말한 후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씩 자신들의 경험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김이병, 최이병, 심지어 일병들까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도윤아, 네가 시작한 일이 많은 아이들을 구하게 될 것 같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에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다른 동료들도 같은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야 진실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상병의 아버지가 현역 준장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즉시 이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무현 씨,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을 너무 크게 만드시는 것 아닙니까? 박 준장이 직접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거실 구석에서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정장을 입고 온 그의 모습은 위압적이었지만 할아버지 앞에서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사소한 다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이것도 사소한 것입니까? 할아버지가 제 얼굴에 멍자국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병원에서 찍은 진단서와 함께 말이죠. 그렇다고 해도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군대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됩니까? 당신도 군인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할아버지의 날카로운 반박에 박준장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언론에 알려지면 군 전체의 이미지가, 그럼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셨어야죠. 할아버지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 보였어요. 박준장님, 당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군인의 자녀라면 더욱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박준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저는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과연 그 예감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이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할아버지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부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이죠.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퇴역장성의 무리한 개입이라는 제목의 기사까지 내보냈습니다. 할아버지, 이러다가 저희가 오히려 나쁜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요? 불안해하는 저에게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어요. 도윤아, 진실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올바른 길을 가면 된다.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져 가고 있었어요. 부대에서는 은밀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저와 함께 신고했던 다른 병사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라는 압박이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다행히도 대부분의 병사들은 용기를 잃지 않고 진실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이등병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있다는 식의 분위기 조성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병사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특히 같은 생활관에서 지내던 후임병들은 저의 용기에 감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의 후배 장성들 중 일부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특히 현재 군인권센터 고문을 맡고 있는 이 전장이 직접 할아버지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무연히 형, 이번 일 잘하고 계십니다. 저희도 뒤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전장의 지지 표명은 큰 힘이 되었어요. 그를 통해 다른 진보적인 군 간부들도 하나둘씩 저희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구나. 할아버지의 안도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조금씩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갈 길이 멀고 험하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저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군대에 올 모든 후배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시민단체에서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한 것이었죠. 아마도 할아버지의 지인 중 누군가가 알려준 것 같았어요. 갑자기 우리 집 앞에는 취재진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무현 중장님,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손자분의 피해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집 앞마당까지 들려왔어요. 저는 창문 사이로 조심스럽게 밖을 내다봤습니다.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대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인터뷰를 거부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취재 요청과 여론의 관심을 보시더니 결국 마음을 바꾸셨어요. 도윤아,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는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어요. 이튿날 오후 할아버지는 정식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동네 마을회관을 빌려서 말이죠. 저도 함께 나가야 한다고 하셨지만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꼭 나가야 할까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볼까봐. 도윤아, 네가 당당하게 나서야 다른 아이들도 용기를 낼 수 있다. 부끄러워할 일은 네가 한 게 아니라 너를 괴롭힌 사람들이 한 일이야. 할아버지의 격려에 힘을 얻어 저도 기자회견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는 생각보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지역 언론뿐만 아니라 중앙 언론사 기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에 처음에는 위축되었지만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니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전 육군 제2군단장 강무현입니다. 할아버지의 첫 인사와 함께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군대에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하셨어요. 제가 당한 일들, 부대의 은폐 시도,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의 존재까지 모든 것을 공개하셨습니다. 기자님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제 병원 진단서와 사진들을 공개하셨어요. 멍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난 사진들을 보고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입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차례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등병 강도윤입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격려하는 눈빛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군대니까 이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 목소리가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합이 아니었습니다. 폭력이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한 동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후배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곳이지 서로를 괴롭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의 메인 톱으로 다뤄졌고 다음날 신문 일면에도 실렸어요. 인터넷에는 수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용감한 할아버지와 손자다.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니. 군대 문화가 확실히 바뀌어야 한다는 지지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일부에서는 군기가 빠진다.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부대의 피해자들까지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에는 비슷한 신고가 쏟아져 들어왔고 국회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네가 시작한 용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고 있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제가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개인의 복수나 해결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 전체를 바꾸는 일의 시작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저항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보수적인 군 인사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군기 해이를 우려한다며 반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치열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어요. 언론 보도가 나간 후 며칠 동안 우리 집은 마치 태풍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지하는 전화와 비난하는 전화가 동시에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전화를 받다가 울음을 터뜨리시기도 했습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라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느냐면서 말이죠. 더 심각한 건 조직적인 압력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박준장의 직속 상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내에서도 이 사건을 개인적 감정에 의한 과장된 폭로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무현 중장님, 이번 일로 군 전체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직접 집에 찾아왔을 때 저는 안방에 숨어서 대화를 엿들었어요.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톤이 느껴졌습니다. 차관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은 진실이 밝혀져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욱 당당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만드시면 국가적 차원에서도 국가를 위한다면 더욱 철저히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덮으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에 해가 되는 일입니다. 차관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어요. 결국 신중하게 처리해달라는 당부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박상병과 이상병의 가족들이 우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사실을 과장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였죠. 할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닌데 왜 우리가 고발을 당해야 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도윤아, 이것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는 간절한 시도일 뿐이야. 할아버지는 여전히 침착하셨지만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정말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일부 언론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퇴역장성의 무리한 개입, 군기회의를 부추기는 선동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군대를 공격하고 있다. 요즘 젊은이들이 너무 나약해서 조금만 힘들어도 폭력이라고 한다는 식의 댓글들도 늘어났습니다. 학교 동창들에게서도 이상한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도윤아, 너 괜찮아? 뉴스 봤는데 너무 심하게 나온 것 아니야? 사실 군대가 원래 그런 곳 아니야? 나도 맞으면서 컸는데. 친구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로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견뎌낸 일을 저만 못 견뎌낸 것일까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신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도윤아,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견뎠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일이 되는 것은 아니야. 그때 뜻밖의 지원이 나타났습니다. 같은 부대에 있던 김희병의 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신 것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도윤이 덕분에 우리 아이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김희병도 저와 비슷한 피해를 당했는데 제가 먼저 나선 덕분에 자신도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아이도 그냥 참으라고 했어요. 군대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도윤이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이건 절대 참아서는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김희병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어요. 최이병, 장일병, 심지어 다른 부대의 병사들까지도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봐라. 네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큰 파도를 만들고 있다. 할아버지의 말씀대로였어요. 비록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회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게 된 것입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직접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강도윤 이등병과 강무현 중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은 소식이었어요. 드디어 국회라는 공식적인 무대에서 진실을 말할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큰 압력도 예상되었어요. 국회라는 곳은 온 국민이 지켜보는 곳이니까요. 과연 그곳에서도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정말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만 말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할아버지의 격려를 들으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무리 큰 저항이 와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도 진실만큼은 절대 굽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일주일 전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에서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것이었어요. 박상병과 이상병, 그리고 이들을 방조한 간부들까지 모두 기소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도윤아, 드디어 법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할아버지의 안도 섞인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처음으로 진정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법정에 서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습니다. 군사법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열리는 날,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다른 피해자 가족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어요. 피고석에 앉은 박상병과 이상병의 모습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부대에서 저를 괴롭힐 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오히려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어요. 증인 강도윤 이등병,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재판장의 부름에 따라 저는 떨리는 다리로 증언대에 섰습니다. 온 법정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어요. 증인은 피고들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기합이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매일 밤 생활관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맞았고 발로 배를 찼습니다. 이유는 항상 달랐어요. 때로는 제가 실수를 했다고, 때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제 증언을 들으며 방청석에서 탄식이 새어나왔어요. 그런 일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약 2달 정도였습니다. 처음 부대에 배치된 후부터 휴가를 나오기 전까지 계속되었어요. 이번에는 변호인의 반대 신문 차례였습니다. 박상병의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증인께서는 정말로 폭행을 당했다고 확신하십니까? 혹시 정상적인 훈육을 폭행으로 오해한 것은 아닙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화가 났습니다. 변호사님,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이 정상적인 훈육입니까? 발로 배를 차는 것이 교육입니까? 제 단호한 대답에 변호사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군대라고 해서 폭력이 정당화됩니까? 저도 군인입니다. 하지만 폭력으로 훈육받는 것이 올바른 군인을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제 증언을 진지하게 듣고 있는 게 보였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김이병, 최이병, 장일병까지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증언했어요. 저희는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 선임이 용기를 내주지 않았다면 계속 참고만 있었을 겁니다. 김이병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제가 한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간부들의 증언이었어요. 소대장인 최중희가 증언대에 섰을 때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중위님께서는 부하들의 가혹행위를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그럼 왜 제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최중위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어요. 대대장인 김소령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병사들이 너무 나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강하게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폭행을 용인하는 지시였습니까? 그렇게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간부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이 문제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증언대에 서셨습니다. 강무현 중장님,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닙니다. 우리 군대에 뿌리 깊게 박힌 잘못된 문화의 결과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무겁고 진지했어요. 저는 40년간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들이었습니다. 군대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곳이지 상처를 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의 증언을 들으며 법정 전체가 숙연해졌어요. 계급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폭력의 면허증이 아닙니다. 재판이 끝나고 일주일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상병과 이상병은 각각 징역 1년과 8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간부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군대라는 이유로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재판장의 선고 이유를 들으며 저는 드디어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판결이 확정된 후 군 내부에는 큰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 즉시 병영 내 인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어요. 저는 그 발표를 TV로 보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전국 모든 부대에 병사 인권보호관을 배치하고 익명신고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발표였어요.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복무하던 부대에서 저를 모범병사로 추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도윤아, 부대에서 연락이 왔다. 네가 하사로 진급한다고 한다. 할아버지의 말씀을 듣고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괴롭힘을 당했던 그 부대에서 제가 진급한다니요. 복무지로 돌아가는 날, 부대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새로 부임한 대대장님이 직접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강도윤 하사,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 부대가, 아니, 우리 군 전체가 바뀔 수 있었습니다. 대대장님의 인사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기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니 후임병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강도윤 하사님, 선임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후임병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저는 제가 이들의 희망이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예전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 말에 후임병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더 이상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 생긴 병사 지원센터였어요. 저는 그곳의 초대 센터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병사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이었죠. 첫 번째 상담자는 다른 부대에서 온 이일병이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사님, 저도 강도윤 하사님처럼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이일병을 보며 저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병님, 용기는 혼자 내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도와드릴게요. 상담을 하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아직도 곳곳에 숨어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말이죠. 한 달에 한 번씩은 할아버지가 부대에 오셨어요. 공식적인 명예 고문으로 임명되신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어떠냐? 일은 힘들지 않고? 할아버지,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제가 도움을 준 병사들이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할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국방부에서 특별한 제안이 왔어요. 전국 부대를 순회하면서 인권 교육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교육은 제가 원래 복무했던 사단 전체를 대상으로 했어요. 수천 명의 병사들 앞에서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도윤 하사입니다. 마이크를 잡고 손이 떨렸지만 할아버지의 격려하는 눈빛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어요. 저는 여러분과 같은 병사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가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병사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폭력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제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몇몇 병사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병사들일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혼자 참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몇 명의 병사들이 저에게 개별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사님, 저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부대에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석 달 후 국방부에서는 강도윤 하사 사례를 전군의 교육 자료로 배포했어요. 제 이름이 붙은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아, 내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되었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감개무량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를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 군 인권 개선 유공자로 표창을 받게 되었어요. 시상식에는 할아버지와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의 인권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이 상을 수여합니다. 상을 받으며 저는 과거의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떠올렸어요.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전국의 부대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신고되고 해결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용기가 전 군대를 바꾸고 있는 것이었죠. 전역을 앞둔 마지막 달, 저는 국방부에서 열리는 군 인권문화혁신 선포식에 특별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이 행사는 제가 촉발한 변화를 전군에 공식적으로 정착시키는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할아버지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선포식 당일 국방부 대강당은 전국에서 모인 지휘관들과 병사 대표들로 가득 찼어요.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각 군 참모총장들까지 참석한 역사적인 자리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어요. 존경하는 장성님들, 그리고 전국의 장병 여러분. 마이크를 잡고 시작한 제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2년 전, 저는 평범한 이등병이었습니다. 군대가 무서웠고 선임들이 두려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불안했던 그 시절을 잊을 수 없어요. 청중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젊은 병사들의 눈빛에서 공감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경험이 오늘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후배들이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용기를 냈고, 그 작은 용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줄에서 뿌듯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군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병사 인권보호관이 배치되었고 익명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변화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의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시스템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약한 사람을 보호하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 말입니다. 이때 할아버지가 일어나셨어요. 예정에 없던 일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께 집중되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회자가 당황했지만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아버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저는 강무현입니다. 40년간 이 나라를 지켰고 오늘 여기 선 강도윤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강하게 만든다는 명목으로 많은 잘못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 손자를 통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당이 숙연해졌어요. 전설적인 군인의 고백이었습니다. 계급은 책임의 모양입니다. 폭력의 명찰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명언이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 말은 나중에 모든 부대에 게시되어 군인들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군대는 진정으로 새로워집니다. 약한 자를 보호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군대가 될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연설이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모든 사람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선포식이 끝난 후 저는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냐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군대뿐만 아니라 학교나 직장에서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폭력과 괴롭힘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에 계속 참여하고 싶어요. 제 대답에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식 날 부대 전체가 나와서 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한때 저를 괴롭혔던 선임들도 진심으로 사과하고 고마워했어요. 도윤아, 너 덕분에 우리도 변할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과거의 가해자였던 박상병도 출소 후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진정한 반성을 볼 수 있었어요. 부대를 떠나는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을 향해 걸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말이죠. 사회에 나온 저는 군인권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현역 군인들을 상담하고 지원하는 일이었어요. 제 경험이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군부대뿐만 아니라 학교, 기업, 단체에서도 초청이 쇄도했습니다. 용기 있는 고발자에서 변화의 상징이 된 것이었죠. 어느 날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을 때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선배님, 무서우면서도 신고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제가 참으면 다른 누군가가 똑같은 고통을 받을 테니까요. 그 학생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아마도 자신만의 용기를 키워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군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혹행위 신고율은 현저히 줄어들었고 병사들의 만족도는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젊은이들이 군 복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가끔 제 강연에 함께 참석하세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만든 변화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도윤아, 네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정말 큰 파도를 만들었구나.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과거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해요.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합니다. 별은 더 이상 계급장의 상징이 아니라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별빛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야, 기사 아가씨, 사진 좀 찍어도 될까? 우리 방송용으로 말이야. 아가씨, 우리랑 재밌게 놀지 않을래? 부산 가서 술 한잔 하자. 이들에게는 잠시 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밤 11시 50분, 저는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부산행 마지막 버스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미러를 통해 승객들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대부분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뒷좌석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3명의 남자가 술병을 흔들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야, 도연아, 이거 진짜 재밌겠다. 가장 키가 큰 남자가 스마트폰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장도연이라고 불리는 그는 불법 도박 방송으로 구독자를 모으는 유튜버였죠.
저는 이미 그의 정체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백승재는 불법 사채업과 배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인물이었고, 창가에 앉은 오지우는 스마트폰 수리점을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내는 해커였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도연 일당의 소음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치킨을 뜯어먹으며 뼈를 바닥에 버리고 큰 소리로 음성 통화를 하며 주변 승객들을 불쾌하게 만들었죠. 저는 백미러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내심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그들의 행동은 더욱 도를 넘었어요. 도연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제 뒤통수를 향해 계속 터뜨리며 조롱했습니다. 야, 기사 아가씨, 사진 좀 찍어도 될까? 우리 방송용으로 말이야. 승재가 낄낄거리며 거들었어요. 와, 진짜 예쁘네. 나이는 몇 살이야? 혹시 남친 있어? 지우는 제 운전석 뒤로 와서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우리랑 재밌게 놀지 않을래? 부산 가서 술 한잔 하자. 저는 여전히 조용히 운전에 집중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도연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운전 잘하네. 우리 좀 빨리 가면 안 될까? 그럼 팁도 두둑히 줄게. 승재가 핸드폰으로 제 옆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하는 것이 백미러에 보였어요. 지우는 제 목덜미에 입김을 불어대며 장난을 쳤죠. 기사님, 향수 뭐 써요? 냄새 좋은데. 그 순간 저는 핸들을 놓고 도연의 손목을 단숨에 뒤틀었어요. 찢어지는 듯한 비명과 함께 도연이 바닥에 쓰러졌죠. 승재가 핸드폰으로 이 장면을 촬영하려 하자 저는 재빠르게 그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버스 안에 울려 퍼졌어요. 지금부터 당신들의 모든 행동은 명예점수로 기록됩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어요. 그와 동시에 버스 앞쪽 전광판이 켜지며 세 사람의 이름과 함께 점수가 표시되었습니다. 장도연 마이너스 50점, 백승재 마이너스 30점, 오지훈 마이너스 20점. 버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죠. 세 사람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비웃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손목을 비비며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뭐야, 이 게임인가? 재밌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게임이 아닙니다. 심판이에요. 전광판에 그들의 과거 행적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불법 도박 방송으로 인한 피해자 수 2,300명, 승재의 불법 사채로 인한 자살자 3명, 지훈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800명, 숫자들이 차례로 나타나자 버스 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이거 뭔 소리야? 증거도 없으면서. 승재가 소리쳤어요. 저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거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전광판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미성년자들에게 도박을 부추기는 방송 장면, 승재가 빚에 쪼들린 가장을 협박하는 녹음 파일, 지훈이 고등학생의 사진을 불법 유포하는 메신저 대화, 하나하나 적나라하게 공개되자 세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다른 승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저런 인간들이 버스에 타다니. 젊은 여성 승객은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려 했지만 저는 곧바로 제지했어요. 승객 여러분, 촬영은 금지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교정 과정이에요. 도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제게 소리쳤습니다. 야, 이게 뭐야? 우리 프라이버시 침해 아니야? 당장 버스 세워.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프라이버시요? 당신들이 피해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때는 생각 안 했나요? 승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서 이 점수가 어떻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간단해요. 마이너스 100점 이하면 경찰서 직행이고 플러스로 돌리면 새로운 기회를 드려요. 선택은 당신들 몫입니다. 지훈이 교활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착한 행동만 하면 되는 거네. 쉽잖아. 그 순간 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지훈이 앞좌석에 머리를 박으며 쓰러졌죠.
착한 척하는 것과 진심으로 변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당신들의 진심을 시험할 거예요. 전광판에 새로운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진정한 참회 없이는 점수 상승 불가. 세 사람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고 승객들에게 설명했어요. 승객 여러분,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세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들이에요. 오늘 밤 여러분은 특별한 심판의 증인이 되실 겁니다. 전광판에 더 자세한 정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도연의 도박 방송으로 집을 잃은 가족들의 사진, 승재의 사채업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유서, 지훈의 해킹으로 사생활이 노출되어 괴로워하는 피해자들의 증언, 하나하나 읽어가며 버스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죠. 도연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당장 멈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명예훼손이요? 당신에게 명예라는 게 남아있나요? 승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한 거야. 세상이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백미러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죠.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남의 목숨을 빼앗아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지훈이 갑자기 일어나서 비상문 쪽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문은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미리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 놓았거든요. 도망칠 곳은 없어요. 지금까지 당신들이 피해자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전광판에 새로운 메뉴가 나타났습니다. 명예회복 미션. 도연에게는 진심 어린 사과 영상 촬영. 승재에게는 피해자 가족에게 무릎 꿇고 사죄, 지훈에게는 해킹으로 얻은 모든 정보 삭제 및 신고가 표시되었어요. 이걸 다 하면 점수가 올라가는 거야?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연기나 가식은 통하지 않아요. 한 승객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기사님,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런 나쁜 짓을 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죠. 저희는 괜찮으니 계속하세요. 다른 승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에요. 진정한 변화의 기회를 주는 거죠. 도연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전광판의 점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죠. 형식적인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당신의 마음속 진심을 보여주세요. 승재와 지훈도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진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거였습니다. 버스는 계속 어둠 속을 달렸고 진짜 시험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자 저는 버스를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와 부산 외곽의 한적한 산길로 향했습니다. 도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야, 여기 어디야? 부산 시내가 아니잖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여기는 당신들이 새로 태어날 곳이에요. 버스가 멈춘 곳은 폐공장 앞이었어요. 녹슨 철문과 깨진 유리창들이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이곳을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해 놓았죠.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저는 승객들에게 먼저 말했어요. 일반 승객분들은 여기서 다른 버스로 갈아타실 수 있어요.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곧 대체 버스가 도착했고 승객들은 하나둘 내렸습니다. 떠나기 전 한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악한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일은 참 어려운 거야. 힘내렴. 승객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저는 세 사람 앞에 섰습니다. 이제 당신들만 남았네요. 2가지 선택이 있어요. 전광판의 옵션이 나타났습니다. A. 경찰서 직행, 법정 처벌. B. 인간 개조센터, 자발적 갱생. 승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인간 개조 센터가 뭐야? 저는 폐공장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곳에서 30일 동안 진정한 참회와 변화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디지털 단절, 육체 훈련, 피해자 상담, 봉사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도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감옥보다 낫네. 한 달만 버티면 되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이것은 영혼을 바꾸는 과정이거든요. 포기하는 순간 곧바로 경찰서로 넘겨져요. 지훈이 교활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좋아. 그럼 그 인간 개조 센터로 갈게. 어차피 한 달이면 금방이잖아. 저는 그들의 선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한번 선택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세 사람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은 여전히 이것을 가벼운 게임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따라오세요.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숙소, 운동시설, 상담실, 도서관까지 갖춘 체계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둘러봤죠. 여기서 당신들은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저는 그들 각자에게 방을 배정했습니다. 창문에는 철창이 있었고 휴대폰이나 컴퓨터 같은 디지털 기기는 일절 없었어요. 첫 번째 규칙, 외부와의 연락 차단. 두 번째 규칙, 매일 새벽 5시 기상. 세 번째 규칙, 피해자들의 영상을 보며 진심 어린 반성문 작성. 도연이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야, 이거 감금 아니야? 당장 나가게 해줘.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경찰서로 직행이죠. 선택은 당신 몫입니다. 첫날 새벽 5시, 저는 확성기를 들고 기상을 알렸습니다. 일어나세요. 새로운 인생의 첫날이 시작됩니다. 도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소리쳤어요. 미쳤어? 이런 시간에 뭘 하라는 거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신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제 당신들이 그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껴보세요. 첫 번째 프로그램은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팔굽혀펴기 100개, 윗몸 일으키기 200개, 달리기 10km. 평소 운동을 전혀 하지 않던 세 사람은 10분도 채 버티지 못했어요. 이건 고문이야. 승재가 헉헉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고문이요? 당신이 빚에 쪼들린 사람들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운동이 끝나면 피해자 영상 시청 시간이었어요. 도연의 도박 방송을 보고 전 재산을 잃은 가족들의 인터뷰, 승재의 사채업으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가족 증언, 지훈의 해킹으로 사생활이 노출되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목소리 하나하나 들려주자 세 사람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제 반성문을 써보세요. 진심이 담기지 않으면 다시 써야 해요. 처음 며칠간은 반발이 심했습니다. 도연은 반성문에 미안하다라는 말만 100번 적어냈고 승재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라며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지우는 아예 백지를 제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평생 나갈 수 없어요. 저는 그들에게 더 강한 충격 요법을 시행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의 화상 통화였어요. 도연 앞에는 도박으로 아버지를 잃은 15살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오빠가 우리 아빠를 죽였어요.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소녀의 눈물을 본 도연이 처음으로 말을 잃었어요. 승재 앞에는 남편을 잃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가, 지훈 앞에는 사진이 유포되어 학교를 그만둔 고등학생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도연이 새벽 운동을 빠뜨리지 않게 되었고 승재는 반성문에 진심 어린 참회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과 편지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왜 갑자기 달라졌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그 아이 눈에서 제 딸을 봤어요. 만약 누군가가 제 딸에게 그런 짓을 한다면 전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거예요. 승재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진짜 사람을 죽인 거였네요. 돈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은 거였어요.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제가 재미로 한 일이
그 아이한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구나. 2주일째가 되자 세 사람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더 많은 운동을 하고 더 긴 반성문을 쓰며 피해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3주일째 되는 날 밤, 저는 특별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진정한 변화인지 아니면 단순한 적응인지 확인해 볼 시간이었어요. 먼저 도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검은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뭐예요, 이게? 도연이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열어보세요. 가방 안에는 현금 5억 원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당신의 옛 동업자가 보낸 거예요. 새로운 도박 사이트를 열 테니 같이 하자는 제안과 함께 말이죠. 아무도 모르게 가져가도 돼요. 도연이 돈을 만져보더니 갑자기 손을 뗐어요. 안 돼요. 이 돈으로 또 누군가 고통받을 거예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한가요? 이 돈이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는데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전 이제 다른 방법으로 살고 싶어요. 피해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다음은 승재의 차례였습니다. 그의 방에는 옛 조직원이 와 있었어요. 형님, 새로운 사업 기회가 있어요. 암호화폐 사기인데 완전 안전해요. 승재가 잠시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곧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해. 그런 일로는 더 이상 돈 벌고 싶지 않아. 조직원이 놀라며 물었어요. 형님, 진짜 괜찮으세요? 머리라도 다치셨나요? 승재가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머리가 다친 게 아니라 정신이 든 거야. 이제 정직하게 살고 싶어? 마지막으로 지훈에게는 고등학생이 찾아왔어요. 선배님, 제 여자친구 사진 좀 해킹해서 빼낼 수 있나요? 돈 많이 드릴게요. 지훈이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돼. 그런 일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너도 그런 생각하지 마. 고등학생이 실망한 표정으로 돌아가자 지훈이 저에게 말했어요. 예전엔 그런 요청이 돈이 되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는 게 보여요. 저는 세 사람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축하해요. 모두 시험을 통과했어요. 도연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시험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유혹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 판단돼요. 당신들은 모두 옳은 선택을 했어요. 전광판에 점수가 업데이트되었습니다. 도연 플러스 30점, 승재 플러스 20점, 지훈 플러스 25점. 승재가 감격하며 말했어요. 처음으로 플러스 점수를 받았네요.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예요. 현실 세계로 돌아가서도 이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죠. 지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땐 스스로 경찰서에 자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들을 믿어요. 진정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세 사람의 눈에서 각오가 보였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한 달의 훈련을 마친 세 사람과 함께 부산 시내로 나왔습니다. 이제 진짜 현실에서의 테스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은 각자 혼자서 하루를 보내세요. 저는 멀리서 지켜보겠어요. 저는 그들에게 각각 10,000원씩만 주고 헤어졌습니다. 진정한 변화인지 확인할 마지막 기회였어요. 도연은 해운대 앞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중년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런 사람을 이용해 돈을 벌 생각부터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아저씨, 괜찮으세요? 도연이 남성을 부축해 벤치에 앉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야, 쟤 완전 냄새 나는데? 왜 건드려? 하지만 도연은 개의치 않고 남성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남성이 토하자 손수 휴지로 닦아주기까지 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택시비 드릴게요. 도연은 자신에게 주어진 10,000원을 모두 택시비로 내주었어요. 주변에서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도연은
오히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승재는 시장 골목에서 소매치기를 목격했어요. 젊은 남자가 할머니의 지갑을 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른 척 했을 텐데 승재는 주저없이 달려갔어요. 거기서 소매치기를 붙잡고 할머니에게 지갑을 돌려드렸습니다. 소매치기가 승재를 알아보며 말했어요. 승재 형님? 형님도 이런 일 하시나요? 승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니야. 너도 그런 짓 그만둬. 소매치기가 비웃으며 도망갔지만 할머니가 승재의 손을 잡고 고마워했어요. 그 순간 승재는 처음으로 진짜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우는 PC방에서 고등학생들이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려는 걸 발견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오히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알려줬을 텐데 이번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야, 그거 하지 마. 지훈이 고등학생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그런 거 하면 나중에 큰일 나. 내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절대 좋을 게 없어. 고등학생들이 반발했어요. 아저씨가 뭔데? 우리 일에 왜 간섭해요? 지훈이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나도 너희 나이에 그런 짓 시작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 고생시켰고 지금 정말 후회하고 있어. 한 학생이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지훈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정당당하게 프로그래밍 공부해. 나쁜 길 말고 좋은 길로 가자. 저는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세 사람 모두 진정으로 변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저녁에 다시 만났을 때 세 사람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밝음이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어요. 이상해요. 돈 한 푼도 안 벌었는데 기분이 좋아요. 승재가 덧붙였습니다. 남을 도와주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 느끼는 감정이에요. 지훈이 말했어요. 후배들이 제 말을 들어줄 때 뿌듯했어요. 이런 게 진짜 성취감인가 봐요. 저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진짜 인간다운 사람들로 거듭난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세 사람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먼저 도연을 찾아갔어요. 그는 작은 사무실에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박 중독 예방 채널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과거 여러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던 장도연입니다. 도연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었어요. 구독자들의 댓글을 보니 진심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혀요. 예전엔 사람들을 속여서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구해서 보람을 얻어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이 좋아요. 다음으로 승재를 만났습니다. 그는 공정한 배달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배달원들에게 정당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고객들에게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힘들지 않아요? 제가 물었습니다. 승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힘들죠. 하지만 배달원 아저씨들이 고맙다고 할 때, 그리고 가족들을 정직하게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걸 알 때 정말 행복해요. 예전엔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진짜 행복은 이런 거였네요. 마지막으로 지훈을 찾아갔어요. 그는 지역 청소년 센터에서 디지털 보안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은 편리하지만 위험한 곳이기도 해요. 개인정보를 함부로 올리면 안 되고, 지훈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터넷 사용법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보람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네. 아이들이 제 말을 듣고 조심하게 되었다는 걸 알 때 제가 드디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3달이 더 지난 어느 날 밤, 저는 다시 심야 버스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상한 승객들이 타고 있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노인들을 속이는 사기꾼, 가짜 투자 상품을 파는 사기업체 직원,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마약을 파는 딜러였습니다. 그들이 점점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마이크를 들었어요. 지금부터 이 버스에서는 명예점수 평가가 시작됩니다. 전광판이 켜지며 그들의 점수가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모두 마이너스였어요. 뭐야, 이거 또 미친 기사네. 하지만 저는 이미 익숙해진 상황이었죠. 이번에도 그들을 진정한 인간으로 만들어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편 도연, 승재, 지우는 각자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제 제2의 이서윤이 되어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사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저의 심판 버스도 계속 달릴 테니까요. 다음 정류장은 새로운 인생입니다. 내리실 분은 미리 준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가 끝나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